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특검에 구속된 뒤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친 모습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구속 후 특검에 처음으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7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경영권 승계 지원될 거로 최순실 준하는 거 인정하셨어요?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430억 원의 뇌물 공여를 비롯해 관련 혐의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오간 대화 등 박 대통령 뇌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오늘 오전 10시에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 부회장을 수시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최 씨를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수사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만큼 특검은 1차 수사 시한인 오는 28일 전까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를 통해 대면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 혐의의 내용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뇌물 관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의 밀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대면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해 수사기간이 열흘 남아있는 특검의 조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의 전략은 빗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연장의 명분만 쌓아주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가졌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 조사가 결국 불발될 경우에는 조사가 무산된 전체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켜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특검에 처음으로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9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혐의들에 대해선 모두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검 조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는 우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 반쯤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밤샘 조사 때문인지 특검에서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거나 혹은 비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최 씨의 비리 행위를 내사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자신은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재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태블릿 PC가 처음 보도된 당일에 특검 수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도 전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태블릿 PC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막으려 한 것은 다름 아닌 특검 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태블릿 PC가 보도된 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특검 방지,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특검 수사만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입국이라고도 적혀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 씨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당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으로 10차례 넘게 통화한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의논해 특검 수사를 막으라는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까지 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애시당초 특검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생각을 바꾼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리정철이 북한의 특수신분이라는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정철은 말레이시아 현지 대사관과도 접촉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중국어 신문인 중국보는 리정철이 매우 특수한 신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정철은 1년 넘게 말레이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정철이 북한의 특수요원으로 북한의 지시에 의해 암살 작전에 참여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또 4명의 암살 주모자들이 1년 전부터 김정남을 감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의 출입국 동태와 생활 방식을 분석하고 김정남이 수년간 마카오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방문할 때 여행 스타일을 파악하려고 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현재 리정철과 암살을 주도했던 나머지 3명의 용의자는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나 행방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북한 대사관 측이 리정철의 면담을 요구했다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리정철이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에 40, 50대로 보이는 북한 대사관 관계자 2명이 방문했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김정남이 피습을 받은 직후로 추정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공항 의자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반팔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김정남이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두 눈은 감겨 있고 머리는 옆으로 돌린 채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 지난 13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습받은 직후의 김정남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김정남이 피습 직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한 뒤 공항 의무실로 옮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된 김정남의 사진은 이때 찍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정색 벨트에 가죽 구두를 신고 오른손엔 염주를, 왼손엔 시계와 반지를 끼고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다만 사진으로 볼 때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독극물로 인한 화상이나 눈에 띄는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생떼 같은 시신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경찰은 최우선 고려 대상은 유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겠다고 했던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은 김정남 시신 인도 대상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셀랑고르주 경찰서장은 북한 대사관이 시신 인도를 요청했지만 최우선 고려 대상은 친지라며 사망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김정남 유족의 DNA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시신을 북한에 인계할 수 있다는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와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All the police and medical procedures is completed, then we may release the body to the next of and through embassy.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시신 인도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며 부검 등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권 침해를 방관한다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인권 탄압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미국 등 주변국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김정남의 암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로 꼽히는 건 여성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장갑입니다. 독약 물질이 묻은 장갑인데 용의자가 사용 후 곧바로 버린 바람에 경찰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경찰이 확보한 건 체포한 여성 용의자들의 의복, 현금, 화장품 등 개인 물품과 증빙 서류입니다.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독약 장갑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독약 장갑은 첫 체포자인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이 김정남 암살 시 사용한 장갑입니다. 흐엉은 경찰 조사에서 장갑을 끼고 직접 연고나 로션 같은 물질을 김정남에게 뿌렸지만 그게 독약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약 의심 물질은 흐엉을 사주한 한 남성이 장갑을 낀 흐엉의 손에 직접 따라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흐엉은 김정남을 습격한 뒤 곧바로 화장실에서 범행에 사용한 장갑을 벗고 손을 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흐엉이 사용한 이 독약 장갑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흐엉을 상대로 독약에 중독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암살 사건이 최소한 석 달 전부터 계획이 됐었다는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은 북한에서도 영화를 찍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됐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범행 장소에 나타났다가 체포되는 어수룩한 행동으로 미심쩍은 베트남 여성 용의자. 일본 NHK 방송은 이 베트남 여성에게 석 달 전 한 아시안계 남성이 장난 동영상을 찍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이 남성이 베트남 여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여성에게도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특히 베트남 여성과는 가족도 만나고 한국 관광도 할 만큼 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두 여성은 지난 2일 말레이시아에 입국해 이 남성의 소개로 만나 서로 역할을 나눠 수차례 범행 연습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이 체포된 리정철 씨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철저히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이 북한에서 영화를 찍었고 북한말도 할 줄 안다는 증언까지 잇따르며 이번 암살에 북한의 가담 여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섭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역시 논의 대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보람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늘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납니다.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2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야당의 주도로 MBC 청문회 등이 통과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번 회동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는 28일로 끝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도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야사당은 특검의 연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합의안 도출과 함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통과 등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요. 네, 주말이 더 바쁜 사람들, 바로 대선 주자들입니다. 오늘도 숨가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최근 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로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제작합니다. 이 행사에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아버지 안광명 씨, 김영석 작곡가 등이 목소리 기부로 참여합니다. 지난주 안방 지키기에 나섰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부산, 경남을 공략합니다.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증문즉답 행사를 열며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직장맘들이 모인 맘카페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육 등 복지정책 공약을 설명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나란히 공약을 발표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르신 공약을, 남경필 지사는 안보 공약을 내세워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로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격에 선봉했었던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한국당을 비꼬는 행보로 풀이되는데 한국당이 곧바로 제명하고 나섰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선한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 때마다 자신의 막말 이력을 들춰내는 방송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비꼬았습니다. 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 한국당은 입당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제명했습니다. 경기도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탈당할 수 있도록 제명 조치를 입당 후 본인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당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당의 약칭을 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당으로 칭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제명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씨는 입당이 장난이냐며 제명 결정 취소와 당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김 씨를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16번째 대규모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위 속에서도 특검 기간 연장 등을 외치면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0도를 오르내리는 반짝 추위가 찾아왔던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 피켓을 든 시민들이 하나둘 점점 보이며 결국 거대한 인파를 만들어냅니다. 어제로 16번째를 맞이한 주말 촛불 집회. 주최 측은 7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은 물론 기업 총수 구속과 특검 기간 연장 등을 외쳤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열린 집회는 7시 반 청와대 인근과 헌법재판소, SK, 롯데 본사 건물 등 도심 곳곳을 가로지르는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사전 집회 격인 촛불시민 대토론회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 아래 약 2,000명의 시민이 모여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인데 이 헌법 전문만으로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한편 주최 측은 헌재 탄핵 판결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 집회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한편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13번째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점퍼로 중무장한 집회 참가자들이 덕수궁 대한문 일대를 태극기 물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넣으려는 야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주최 측은 더 많은 보수단체의 참여를 위해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정신에서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을 선포하고 이에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고영태 전 WK 이사의 기획 폭로라며 고 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와 특검 해체를 외치며 서울 도심 한 바퀴를 도는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다음 주 25일에 맞춰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 심지어는 예술 분야까지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경찰관을 포함한 5명이 다쳤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사거리입니다.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300여 미터를 더 가더니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또 다른 승용차와 결국 정면 충돌합니다. 차량 두 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가해 차량은 물론 피해 차량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도주 차량을 렌트카로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27살 신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도주 차량 운전자와 경찰관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으로 2차 사고까지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 때문에 국각지에서 아마 원심력 때문에 조금 중앙선 쪽으로 좀 붙어 진행을 하다가 신범을 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넓은 차로처럼 보행자들이 건너기 쉽지 않은 곳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보행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지하보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지하도를 두고도 지하철 역사를 통해서 건너가기도 합니다. 이병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중심가의 한 지하보도. 천장은 곰팡이로 뒤덮였고 지저분한 낙서도 여기저기 새겨졌습니다. 음침한 분위기 탓에 한낮에도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 만나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영 잘 안 오고 싶어요. 서울의 또 다른 지하도입니다. 입구부터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방치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철길이 있어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지만 100m가 넘는 긴 길이에 폭까지 좁아 비상 상황에서 몸을 피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해가 지면 더 발길이 뜸해집니다.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왕이면은 너무 늦을 때는 그냥 역으로 카드 찍고 넘어가요. 지하철도 안 타시는데? 네. CCTV 같은 최소한의 보안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노숙인들이 점령해버린 지하도도 보행자가 꺼리는 곳들입니다. 지난 2005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지하보도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소급 경영은 안 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예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겠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별 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지하보도들이 적지 않아 보행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요즘 건물은 창문을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설치를 하거나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는 창문이 대피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건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번화가입니다. 창문이 없는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벽이 전면 광고판으로 덮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이 있더라도 특이한 모양. 그것도 아니면 강화 유리로 된 창문이 대다수입니다.
소방시설법상 창문은 비상 상황 시 탈출로 역할을 하도록 바닥에서 1.2m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강화 유리는 깰 수 있도록 두께가 5mm 내외여야 합니다. 창문은 화재 시에 이렇게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창문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창문 없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참사로 이어지기에 십상입니다. 4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4일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가 대표적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엄청 두껍더라고요. 쉽게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해풍 이렇게 막 바람 엄청 불어 안 깨지게 그렇게 단단한 걸 해줘가지고. 무층층일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피난문을 넓게 한다든지 피난 계단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피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가 되는데요. 요즘 반려동물이 먹는 식품들을 보면 한우와 연어, 또 홍삼 등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라고 합니다. 고급화되고 있는 사료 시장을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로 만든 육포에 말린 오리고기, 연어와 단호박으로 영양을 더한 제품까지. 언뜻 보면 사람이 먹는 음식 같지만 모두 애완동물용 사료입니다. 최근에는 사람에게도 귀한 홍삼 영양제까지 등장했습니다. 홍삼이 함유된 그 제품이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먹였는데 변도 좋아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국내 사료 시장 규모는 6천억 원대인데 이 가운데 절반은 프리미엄 사료 시장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불황도 피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사료 고급화 전략은 70%에 달하는 수입 제품에 맞서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기술 투자와 그리고 사람 수준의 그 식품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 사료도 충분히 그 외국 사료 대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애묘인들이 크게 늘고 있어 고급 사료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양이는 1인 가구가 키우기에 되게 적합한 동물이라서 강아지에 비해서 이제 고양이를 좀 많이 찾는 편이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늘면서 사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구제역 파동 이후 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한우 시장이 싸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겹살과 같은 돼지고기를 찾고 있지만 돼지도 구제역에 걸릴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한우 시장인 마장동 축산시장입니다. 점심이 한창인 시간, 가게 여기저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 없는 거는 이제 명절 지내고 애들 입학 있고. 손님의 발길도 찾기 어렵습니다. 명색이 대표 한우 시장인데 그나마 삼겹살집 사정이 나아 보입니다.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나가잖아요. 통 안 나가. 그래도 돼지 찾는 사람들 주로 더 많지 요새.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입니다. 하루 판매량으로 준비해놓은 호주산 쇠고기 일부가 동이 났습니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직후 이 마트의 한우 매출은 20% 떨어진 반면 수입산은 12%가 늘었습니다. 닭도 AID 때문에 한참 못 먹었는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지나간 년에 먹으려고. 80도 이상으로 잘 익혀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괜한 불안감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한우 시장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김민희 씨가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이른바 3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배출한 건 2007년 칸 영화제에서 밀양으로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후 10년 만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국내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원로이신 박찬종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변호사님, 오늘도 특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견대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번 예견하지 않았고 한두 번 예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2차 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1차 영장 청구를 조 부장 판사가 기각한 것이 부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됐다. 왜 부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형사소송법상 이 검사, 이 경우는 특검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인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피의사실이다. 이럴 때 영장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유죄다라고 판단해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1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조 부장 판사가 기각한 것은 거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런 각도에서 이 사안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수백억 원이 이 재단 설립과 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건네갔단 말이죠. 그게 대가성과 뇌물성 소명이 부족하다 이랬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가성과 뇌물성이 충분하다고 나는 그때 판단해가 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 자리, 대통령의 경우에 공무원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해서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뇌물죄는 당사자끼리 받는 거, 수수, 요구하는 거, 돈이, 금품이 안 건네가도 요구한 거로 얼마를 달라 한 것도 그 뇌물죄인데 수수, 요구, 이게 다 뇌물죄로 별개로 다 독립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건 과거 판례도 있고 대통령이 요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강요된 행위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게 또 이득이 그 예견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다른 재벌 총수와 달리 구체적으로 뇌물성이 인정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그 휘하의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거든. 네. 그 합병에 내부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아주 불리한 경영권 확보에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이 찬성 쪽으로 돌리게 했다. 결국은 연금관리공단이 이 원래의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찬성 쪽으로 문병표 장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찬성 쪽으로 기울어서 결국 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만큼 이익과 이득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후에 그 금품들이 오고 갔다. 그 전후에 이거야말로 대가성과 뇌물성이 충분한데 문제는 그 영장을 1차 기각했던 조 부장 판사가 네. 문영표 전 장관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문영표 장관이라는 사람이 삼성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직무를 상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건 구속해야 된다고 영장을 발부해 놔놓고 네. 그 사람의 행위로 이득을 본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영장은 다른 판사가 심리를 해서 1차 기각이 부당한 것을 바로 세웠다는 효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1차 기각할 때에 뭐 뇌물성 대가성이 애매하다는 그거 외에 피의자 이재용의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 이런 대목이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1차 기각 때 그러한 것도 이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시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사무실에서 늘 일해왔던 사람인데 1.9평짜리 독방을 가거나
너댓 명이 혼거하는 그런 교도소 감방에 수용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주거 환경에 비해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아니, 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재벌은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러도 주거 환경 때문에 그러면 교도소에 수감이 안 되는가 이 말이에요. 네. 그 많은 국민들을 무지랭이 취급하는 이런 기각 사유를 기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조부장 판사의 사고방식에 어떻게 이런 걸 기재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삼성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고 총수가 공백이 되면 경영 혼란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니 삼성이니까 기각했다. 차라리 그렇게 써야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영장 청구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그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 그건 일치하는 영장 발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한층 더 수월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겨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냐 불구속되냐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특검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것뿐이지 네. 불구속이 됐다. 영장이 기각됐다. 그것이 박 대통령 뇌물성 입증에는 다른 여러 주변적 상황이 충분히 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것이 더더구나 네.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하는데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불구속이 주요한 충분 조건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명백한 일이에요. 그건 시청자들께서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특검에서 원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를 하는 것과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의 수사가 없이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뇌물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금 아주 벽에 부닥쳐 있죠. 네. 특검이 행정법원에다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 압수수색을 받아달라,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행정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 시청자들이 오해가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기각이라는 각하를 했는데 각하라는 용어는 뭔가 하면 그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형식적으로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걸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행정법원의 이 결정 내용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소송 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게 특검이 이 압수수색을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옳은데 다만 행정소송법에 법관이 청와대에다 대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여라 하는 의무를 강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판결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의무를 강제하는 명령을 할 수가 없다. 네. 행정소송법이 그걸 금지해야 하고 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이유고 두 번째로는 특검도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게 이 권한쟁의라든지 이런 분쟁 외에는 이 소송에 적격성이 없다. 이런 아주 형식적인 이유로 기각됐어.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예. 밀고 들어가야죠. 밀고. 자, 그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 청와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그 시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압수하고 수색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예. 국가안보와 관계없지요. 그럼 회사도 뭐지 되냐면 국가안보와 관계없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승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동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경호실이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네. 일반인의 경우에 만일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면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이 막아도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그러나 이 충돌이 예를 들면 불상사가 날 수 있으니까 네. 특검이 자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법대로 하면 강제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기서 강제로 막았다 하면 그 부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갖고 그 처벌 과정에서 청와대의 이 거부는 분명히 위법이다.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물리적으로 불상사를 예견되니까 특검이 참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대학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게 중요한 사례로 오르는데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로 청와대가 부끄러운 사례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오를 일이다. 오를 일이다 이게. 네. 그러니까 후일을 위해서 이 일이 그냥 무사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교훈적 자료로 남는다. 네.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특검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열흘 정도 수사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제 특검에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첫 조사를 받았고 오늘도 조사를 받을 텐데요. 신변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진술과 좀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은 아니고 특검이 여러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사 기간은 연장해야 됩니다. 이제 열흘 남았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하더라도 그걸 어차피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열흘 동안에 그걸 준비한 시간도 촉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특검 수사의 본류에서 주요한 가지로 불거진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에 관해서 SK 최태훈 회장의 사면복권과 관계돼서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도 어제 조사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데 앞으로 열흘간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간은 연장은 필연적인데 지금까지 특검이 이번까지 12차례 아마 있었죠. 그중에 2차례만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9번 내지 10번은 전부 연장 허가 신청을 해서 대통령이 다 연장 허가를 했어요. 그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열흘 남겨놔놓고 수사 막바지에 중요한 고비가 몇 개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가닥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황교안 특검은 이번에 이 연장 신청을 어제 그저께 했으니까 이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다. 근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황교안 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줄 걸로 보십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예측성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안 받아주면 그것도 형사소송법의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이 되고 어쩌면 황교안 대행이 대행 시절에 부정적인 업적이라 그럴까. 부정적인 기록으로 그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혹시 그 자신이 법조인이니까. 네. 황교안 대행이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는 나름 이제 특검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 연장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움직임도 있고 특검도 내심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에서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열흘 안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정부에 이송돼서 황교안 대행이 이걸 공포하는 그 과정이 열흘 안에 아주 신속하게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그것도 예를 들면 가결이 됐다고 해서 정부 이송되는데 그때 20일 안에 공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날짜를 끌어버리면 이 원래 기간 또 넘어가 버릴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황교안 대행은 이게 궁지에 몰린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국민에게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고. 자기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신상과 관계없는 일들로 지금 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박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이걸 갚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그럼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지금 남은 수사 기간 동안에 쉽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헌재에는 지금 출석할 의향을 내비쳤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성정상 특검 수사도 받기 싫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진술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나는 보아져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최후 진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에 국회 소추단에서 신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신문도 하게 될 것이니까 네. 이런 것을 본인이 감당하기 싫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24일 날 최후 변론하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께서 출석하려고 하니까 뭐 일주일 열흘 시간 여유를 달라.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네. 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한번 넘겨보려고 말이에요. 이른바 지연작전을 하려고.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한 2, 3일 정도 말미를 주면 되겠죠. 24일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26일이나 27일 날 그럼 나와라.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그날 듣고 네. 그다음에 완전히 종결을 하고 그리고 판결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번 변론 기일에 이런 얘기를 했지요. 네. 이게 벌써 2개월 이상의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6개월이고 1년이고 한정 없이 이 심판을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할 의사를 네.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직접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변론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때문에 직접 나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좀 쑥스럽긴 한데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기자회견도 실제로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더더구나 조사받고 헌재에 나가면 그 공개된 자리거든요. 거기서 얘기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규제 인터넷 TV하고는 딱 둘이 일정한 제한된 공간에서 말을 주고받는 그건 응했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 답변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마 그런 생각이 없으리라고 나는 추정합니다. 가령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그 원래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이 부분은 기싸움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최종 변론할 때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상대방 측에서 신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 헌재 쪽에서는 충분히 소추위원들이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그건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왔는데 그 얘기만 듣고 돌아가게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 재량에 속하고 재판부가 돌아가십시오 했을 때도 국회 소추단에서 아닙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면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건 뭐 출석한 이상 무제한 질문 답변, 신문이 가능하다고. 네. 그렇다면 어찌됐든 헌재가 24일 아니면 뭐 이틀, 3일 더 지나고 나서 최종 변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3월 초에 일단 그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니까 네. 그 직전까지는 이 현재의 계획, 타임 스케줄로 봐서는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를테면 선고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아마도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설도 솔솔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또 보수 쪽에서는 이 부분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좀 가능할까요? 예상을?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됐을 때 어떻게 해요?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제 생각은 네. 그걸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그런데
있지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8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은 가결돼야 된다라고 여긴다고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한 가지 2004년도의 일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에 탄핵소추단, 그때는 탄핵소추단의 주력이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그 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일 때 한나라당에서 탄핵소추 결의를 유도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이견이라고 추정하면 되죠. 추정에는 한나라당의 이견입니다. 그 소추단의 이견이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부정비리를 예방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대통령이 부정비리를 예방하는데 소홀히 해갖고 부정비리가 발생했다. 그럼 충분히 탄핵 사유 된다. 네.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뇌물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지금 10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사유라는 거는 차고도 넘쳐나는 일이에요. 차고도 넘쳐나는 일이에요. 이걸 두고 지금 박 대통령 자신이나 새누리당 이름이 바뀐 뭐죠? 자유당? 자유한국당이 네. 이 탄핵이 기각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이 10년 전에 한 그 깜냥에 비해 볼 때에 그건 지나친 욕심이 되게. 그런 점에서 저는 저 개인은 이게 이제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사이에 특검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또 소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마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두 번째 소환입니다. 한국에 허태준 씨 조언하신 거 아닌가요? 특정 환자들한테 그렇게 욕하시는 게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에 다시 지금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예, 취재진이 한 서너 개 정도의 질문을 던졌는데 네. 저희가 현장 상황이 좀 소란스러워서 정확히 어떤 질문이었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앞서서 리포트에도 보도드렸다시피 오늘 소환해서 또 조사를 받는데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물론 이 뇌물 혐의 조언하신 거 아닌가요? 네, 다시 한번 특정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들한테 그렇게 욕하시는 게 지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뇌물죄는 사실 탄핵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부에 속해 있는 혐의인데 어찌됐건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의 심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다소 영향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번 탄핵 심판의 주된 요소가 아니거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유죄냐 무죄냐, 이것이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 없을 생각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1차로 기각되고 두 번째 이제 영장 발부된 것과 관계해서 제가 이 영장 전담 판사가 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인데, 먼저 번은도 그렇고 이번도 그 한 사람의 법관, 40대 중반 또는 40대 중반의 재판장, 판사 한 사람의 손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가 거기에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신경이 다 몰려 있고, 국내적으로도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이 되면 삼성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진다, 이럴 수 있느냐? 아니다. 법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해서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삼성의 운명, 나라의 경제가까지 이게 걸려 있는 듯이 되어 있는 거,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들에게 대법원 규칙 개정하시오. 개정해가지고 특가법에 해당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부에서 영장심사 제도를 채택하라. 네. 그것도 일반 형사부나 민사부에서 부장판사 있고 경력이 좀 뒤떨어진 배석판사 있는 이게 아니고 동등한 경력을 가진 중요한 사건은 그래도 부장판사 3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게 터무니없이 한 번은 기각되고 두 번째는 발부되고 하는 이런 혼란을 예방하도록 대법원도 좀 전향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들이 말이죠. 네. 내일이라도 출근해갖고 그 규칙을 이게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이 보기에 딱하고 국민들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대선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정치권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정당을 주체로 보면 이 정권 교체할 차례가 됐지요. 이 김대중 노무현 10년 집권에 대해서 피로감이 생겼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니까 그 한나라당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이 정권 교체했지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지금 9년이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몰려있는 이런 사태로 봐갖고는 당과 당의 개념으로 보면 정권 교체하는 게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행을 봐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표차가 3%거든요. 간발의 차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세력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이 각각 40이고 중간이 2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원 싸움 그다음에 새누리당 지지 쪽에 대통령 후보가 지금 눈에 잘 뜨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부상되느냐 따라서 미지수는 아직 남아있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절대로 유리한 지위에 있고 거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네. 이게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 경선 규정을 대폭 개정을 해가지고 예. 완전히 개방형으로 했다. 완전 개방형.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참가할 수 있다. 네. 이런데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도 민주당 우리 성향이 아닌 국민들이 사람들. 네.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네. 완전 개방형이에요. 네. 완전 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도 과거에 공화당 당적을 안 가졌었어요. 근데 내가 공화당에 들어가서 공화당 후보로 경쟁하겠다. 이래 나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이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당원뿐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응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광범위하게 응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사람의 경쟁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텐데 예. 제 주변에도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너도 등록해서 하라. 여기까지는 안 간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네.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 당내 조직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그런 개방형에서 동원 능력이 많을 테니까 네. 역시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두고 볼 일이죠. 예. 그다음에 박사모가 이제 역선택을 위해서 투표에 많이 참가해가지고 네. 문재인 후보가 아닌 이 안희정 후보를 후보가. 지지해가지고 네, 문재인 후보가 안 되게 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까지 할까요? 박사모 쪽에서요? 미국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치 도의상에도 어긋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요것도 만일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조직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모처럼 이런 개방형 체제를 했으니까 민주당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어차피 개방형 체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끼리 모여갖고 후보 뽑아내고 그 후보를 중에서 국민이 선택하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검증도 안 되고 어떻게 이거 되물릴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당의 후보 낼 때부터
그게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내 의사를 반영하는 그게 국민 주권의 행사의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가하십시오. 그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도 그런 개방형 체제를 한다면 그 적극적으로 참가하십시오. 그게 박사모처럼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을 어긋나고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될 수가 있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 조금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권, 야권 다 총 합을 비교하면 야권 주자의 지지율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이라고 치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권한 대행을 제외하고 숫자를 보면 유승민 의원 1명입니다. 2%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너무 적은데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보수층은 이런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숨어있는 지지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이 말을 하면 좀 신뢰될지 모르겠으나 야권 후보 전체를 합하면 70이고 나머지는 미미하다 하는 건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지지도를 묻다 보니까 이른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성향에 있는 유권자들이 마땅한 후보가 발견이 안 되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더 두고 봐야지요. 여기서 그럴듯한 후보가 솟아나든지 하면 저렇게 70%까지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령 유승민 의원, 홍준표 지사, 남경필 지사 이게 미미해 보이니까 저런 결과니까 저것을 절대로 신뢰할 일은 아니다. 물밑에서는 거의 40, 40이고 그다음에 중간층 20%의 싸움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채 1%도 안 되는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나오겠다고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대선 주자들이 1%의 지지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당명을 개정했지요. 이름 바꿨고 세 사람의 친박 의원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을 이게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한 거. 이래놓고 우리는 쇄신했다.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국민들이 그 당을 이게 속으로는 지지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지지한다 소리를 못하게 돼 있죠. 남경필 지사가 호박에다 줄 그으면 수박이냐? 당명만 바꾼다고 그것이 수박이 되느냐? 그런 말을 했죠. 내용물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대 치명적 약점이 뭔가 하면 그게 친박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친박 세력이 지난 4년 동안에 이 새누리당 안에서 이름 바꾸기 전에 새누리당 안에서 대통령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유분방한 견제와 비판을 할 분위기를 압살해버려요. 압살해가지고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압살됐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는 그 국회의원들도 문제지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압살 부대가 있다지. 호위무사 부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4년 차에 와가지고 지난 선거에 박 대통령이 배신자 찍어내기에 적극적으로 이걸 뛰어들어가지고 바로 하고 천지를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새누리당이 과반수 미만으로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하겠다는 대통령 결국 탄핵되는데 그것이 야당에 의해서 가결되도록 만든 가장 결정적 책임이 새누리당으로 보면 친박 주력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목충을 도두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야당 의원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두고 당명만 바꾸고 세 사람만 당원권 정지해서 우리가 수권 능력이 있다고 그럼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이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1억 받은 혐의로 1심 유죄. 요 지난 주일에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됐죠. 예. 네. 무죄가 됐는데 네.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그러면 본인이 법조인이야. 아무리 대통령 후보에 나가고 싶고 가령 지지율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법조인의 자세고 그것이 도지사의 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MBN을 통해서 친애하는 홍준표 지사. 그 처음 입후보했을 때 내가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준 사람인데 그러셨나요? 내가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아마 욕심은 이렇게 보이는데 참으시오. 대법원 판결까지 참으시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아끼시는 이제 홍 지사도 출마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정말 황권한 대행 외에는 보수층에서는 내세울 후보가 이대로 그냥 없이 끝나버립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나마 누가 좀 희망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고 계신 인물이 있으니 바른정당 있잖아요. 바른정당도 보수 개념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나눈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MBN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자간 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의 후보와 대항할 수 있는 그 표심의 덩어리는 굉장히 크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단계다. 네. 그냥 이런 상태로 지리멸렬해서 유력한 후보가 안 보이는 상태로 이번 대선을 맞이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보수 이름이 붙건 뭐 자유한국당 이름이 붙건 바른정당 이름이 붙건과 관계없이 가령 이쪽에서 문재인 또는 안희정 후보가 됐을 때 그 대항마로 그럼 그 사람들 무투표로 당선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항마가 누군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지금 현재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남이 피격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안보 이슈는 이제 보수층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 이번 대선에서 북풍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과거의 북풍이나 이번에 김정남 피살 이런 것이 특히 김정남 피살이 이번 대선에 크게 영향을 나는 주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많이 면역이 됐거든요. 네. 김정은의 예측 불가성, 포각성, 고모부를 참살하는 이 포각성, 수십 명을 이게 학살해버리는 이 포각성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면역이 생겼고 이제는 중국마저도 저게 이제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모든 중국 언론까지도 이거 북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북한이라고 하면 결국 김정은의 의도대로 그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른바 스탠딩 오더 오래전부터 김정남은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이 끝까지 수행되도록 중간에 명령을 변경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증거는 역사상 많은 암살 사건에 충분히 의심이 간다 이거죠. 어떤 정권, 어떤 나라에 의해서 자행된지 충분히 의심이 가지만은 구체적 증거가 안 드러나는 경우도 들어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심정상으로는 이번 이 일이 북한에 굉장히 불리하고 만일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난다면 중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북한을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그 태도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더 강경한 대북 제재, 예를 들면 세컨더리 보이고,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 중국을 비롯해 중국까지 포함해가 그런 금융기관의 무역회사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한미, 한일뿐 아니라 한중 외교 관계도 이걸 긴밀하게 잘 이렇게 그물망을 짜가지고 이 사태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 저는 야인이니까 이에서 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국가정보원이나 우리 외교부도 하고 있으리라. 아무리 권한 대행 체제지만은. 저희가 뭐 바른정당 얘기도 나눴고 민주당 얘기도 나눴고 국민의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짚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에 이제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메이커로 끝날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 손학규 전 대표는 아주 그 자질이 출중하지요. 장관, 대표, 국회의원 뭐 골고루 다 했고 그런데 이게 대중적 확장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과의 경쟁이 어찌 될지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고 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원래는 빅텐트 무슨 네. 손학규, 정운창, 김종인, 정의화 근데 빅텐트는 지금 소멸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뭐 조금은 주목받겠지요. 그러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예를 들면 아까 선 앵커가 말한 뭐 보수층의 어떤 유력한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 제3당인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본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으로서 굉장히 힘겨운 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계속해서 빅텐트냐 스몰텐트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으시잖아요. 요즘엔 뭐 별다른 움직임 없으십니까? 저는 안 걸어봤어요. 원래 본인 포부는 빅텐트였는데 네. 빅텐트는 스몰 텐트로 그 스몰 텐트 일부는 또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빅텐트는 소멸돼 가는 거 아닌가. 예. 나중에 취재되는 거 있으면 다음 이 시간에 좀 가지고 같이 그래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민망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1974년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길을 가시라라고 하는 것을 감히 권고드리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재선 후보 때에 4년 임기를 채우고 재선 후보 때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맥거번 후보 사무실에 도청 시설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닉슨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또 닉슨 대통령이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 지지하는 어떤 세력이 도청 시설한 것이 나중에 문제돼 가지고 이게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 닉슨 대통령이 보좌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너 누구누구는 거기에 뭐 출석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대화를 한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특검이 그 당시 콕스 특검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대화 녹음록을 제출해달라. 그 제출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제출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제출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녹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이게 문제가 돼갖고 특검이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 무슨 죄냐? 대통령이 사법방해다. 특검이 조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30여 년 전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이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생각해보면 정말 생뚱맞고 우리 같으면 아무 일도 안 될 일이죠. 그러나 미국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사법방해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린다. 그리고 상원이 탄핵 결의를 앞둔 그 시점에서 국내 여론에도 몰리고 이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나의 이익, 내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로 인해서 이게 혼란에 빠지는 것을 나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직을 탄핵 전에 사임한다. 이래갖고 물러섰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탄핵 파동 때문에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로 이 상징되는 심각한 국론 분열 상태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여도 후유증이 심각하고 기각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임기를 채우고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국론 분열이 자신에 의해서 이 촉발되고 이게 심각했다. 그지? 그 탄핵 가부 여하간에 그 이후에도 이게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박 대통령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 국민을 통합하고 국태 민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핵심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태 민안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나로 인해서 이 국론이 분열하고 혼란이 있다. 이러는 것은 대통령에게 정말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그러니까 닉슨처럼 이 단계에서 특검에 허심탄회하게 수사에 임하고 진솔하게 임하고 그러고 탄핵 판결 이전에 스스로 물러서서 사임을 해라.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갈 길이 아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이 0도, 모레 아침에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북서쪽에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밤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와 대전이 9도, 전주와 대구, 부산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